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우연히 들어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필립의 사연방은 재미와 감동을 수반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반전과 복수, 그리고 괴롭던 마음을 이겨낸 극복의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고도 시원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들 하죠. 저는 사람이 무서워 두려움에 떨며 오랜 시간을 보낸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체구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큰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던 저는 교복을 나눔 장터에서 헌 교복을 가져와 입학했어요. 가난하고 몸집이 작은 저는 동급생들에게 잡아먹히기 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저를 홀로 키우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잡부셨는데 같은 반 애들이 하교하며 허름한 아빠 모습을 보자 놀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의 동급생이 저를 괴롭히고 따돌렸는데 한 달이 지나자 군중 심리가 발동되었는지 아무도 제 옆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중 저를 심하게 괴롭히는 학생은 다름 아닌 학급 반장인 이민주라는 아이였습니다. 걔는 집도 부자이고 공부도 잘하는 데다 얼굴까지 예뻐서 따르는 친구들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까지 있어 선생님들에게도 신임을 받던 학생이라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잘난 애가 저만 보면 괴롭히고 싶어 안달이었어요.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저를 가만두지 않는 악마 같은 년이었습니다. 야, 똥자루, 컴온. 저는 항상 겁을 내며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빨리 뛰어지 않고 뭐해? 너의 년이 왜 이렇게 굶떠? 미안. 오늘은 뭐하고 놀까? 좋은 생각이 났어. 뭔데, 민주야? 재밌는 거 생각났어? 오늘 수학 시간이 있지? 꼰대 중에 꼰대인 노친네 수업 말이야. 오늘 똥자루가 수학 선생님한테 담배를 집어 던질 거야. 그럼 수업 이거 뭐고 중단하고 존나게 똥자루를 혼내겠지? 생각만 해도 재밌겠다. 민주 넌 천재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똥자루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 겁 많은 년이 담배를 집어 던질 패기가 있겠냐고. 저는 일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겁에 질려서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똥자루, 왜 떨고 지랄이야? 누가 널 잡아먹냐? 그냥 담배 좀 집어 던지면 되는 거야. 만약 이걸 해내지 못하면 넌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못 갈 줄 알아. 알아들었어? 그런 짓을 어떻게 해. 정학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거야 네 사정이고. 오늘 나는 재밌는 구경을 해야겠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면 돼지게 참았던가. 왜 대답을 안 해? 못하겠다는 거야? 노력해 볼게. 저는 일진들의 즐거움을 위해 수학 선생님에게 나쁜 짓을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가 준 담뱃갑을 수학 시간 내내 손에 쥐고 있었는데 도저히 집어 던지는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학교가 끝나고 민주 패거리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고 집에 돌아갔어요. 일진 애들은 티가 나지 않게 때릴 줄 알아 얼굴은 건들지 않아서 아빠한테 들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급식실에서 조용히 먹고 싶었는데 일진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제가 비린내를 심하게 느껴서 생선을 먹지 못하는데 그 꼴을 보기 싫었는지 민주가 억지로 제 입에 꽁치를 뼈째 쑤셔 넣었습니다. 너도 생선 못 먹냐? 나랑 똑같네. 나도 맨날 생선은 짬통에 버리는데. 그런데 너는 이렇게 그냥 버리면 안 되지 않아? 네 아빠가 노가다 뛰어서 널 키우는데 급식비가 아깝지도 않냐? 네가 처먹는 밥이 다 네 아빠의 피와 땀이라고. 주둥이 벌려봐. 내가 친히 먹여줄 테니까. 이러지 마. 나 생선을 못 먹어. 몸에서 받지 않는다고. 몸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내가 정해. 여기 우리 식판에 있는 꽁치까지 네가 다 처먹어야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아? 얘들아, 똥자루 입 좀 벌려봐. 오케이. 야, 똥자루. 이런 걸 먹어야 키가 크는 거야. 넌 교복만 입었지 딱 봐도 초딩 같아 보이거든. 이 언니들이 널 쑥쑥 크게 해줄 테니까 해봐. 저는 억지로 입을 벌리게 되었고 꽁치 4마리를 억지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받지 않은 탓에 바로 식판에 토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식판의 잔반을 제 머리 위에 부어버렸답니다. 식당에서 그걸 본 학생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민주와 일진들은 더럽다며 쌍욕을 퍼붓고는 학교 끝나고 교육을 더 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방과 후에 옥상이나 골목길에 끌려가 매를 맞고 괴롭힘을 실컷 당하고 나서야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삶이라는 걸 그만두고 싶기까지 했답니다. 매일 학교에 등교하면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하루가 되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는데 제 기도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악마 같은 민주와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지옥 그 자체였답니다. 왜 선생님이나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민주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가면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옥 같은 중학교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졸업이 가까이 오자 민주에게 해방될 거라는 기대에 조금씩 힘이 나더군요. 하지만 하늘의 장난인지 저와 민주는 같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교를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써서 제출했는데 민주가 1지망에 쓴 고등학교를 제가 피하고 싶어 마지막 3지망으로 썼는데 운이 나쁘게도 그 학교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똥자루, 넌 나의 영원한 노예인가 보다. 나랑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다니? 이건 뭐 거의 운명이네. 내가 계속해서 널 재밌게 해줄 테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도 친하게 지내자. 저는 겁에 질려서 치마 사이로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그러자 민주가 학생들을 불러 모아 저를 조롱하고 놀려댔죠. 야, 인연 오줌 지린 거 봐. 진짜 웃기지 않냐? 진짜 지렸네. 어우, 냄새. 이거 사진 찍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뿌리자. 그럼 입학과 동시에 또 찐따가 되겠구나. 우리 똥자루 불쌍해서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예쁘게 찍어줄 테니까 여기 봐. 하나, 둘, 셋.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똑같은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민주는 고등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 반장을 맡았고 일진무리에서 대장 노릇을 했답니다. 역시나 괴롭힘의 대상 1순위는 항상 저였고요. 매일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힘든 시간을 계속 보냈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악마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걸 그만하고 싶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죠.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교복을 입은 채 들어가 손목을 그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길 바라며 잠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땐 천국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붕대에 감겨있는 손목을 보았고 투명한 얇은 호수로 떨어지는 링거가 보였죠. 그리고 옆에는 초췌한 아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깨어나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슬퍼 눈물만 흘리며 미안하다라고 똑같은 말씀만 하셨죠. 저는 며칠 동안 입원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빠께 모든 사실을 고백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왕따와 괴롭힘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빠는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와 일진 무리들이 처벌을 받으리라 믿고 병원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미성년자라서 학교에 떠넘겨 버렸대요.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학급 내 저를 괴롭혔다고 증언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고 일진들은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서 사건이 없던 일로 덮이고 말았답니다. 아빠를 제외하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은 거죠. 아빠는 저를 자퇴시키고 일진들을 처벌하려고 오랜 시간을 싸우셨는데 끝내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쳐있는 아빠께 차라리 멀리 이사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며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부녀는 꽤 먼 지역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어요. 매일 악몽 같은 순간이 떠올라서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했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또 눈앞에 민주와 일진무리가 보이지 않았으니 겁에 질릴 일도 없었죠. 얼마 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학교라면 어디든 지옥처럼 느껴져 대학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았고 나약한 저의 존재를 강하게 단련하기로 했어요. 먼저 복싱 체육관에 등록해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롯이 복싱만 하며 3개월을 보냈더니 신기하게도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복싱은 계속하며 다른 걸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심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저를 바꾸려고 매일 사람들을 부딪히는 알바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햄버거 가게 알바였는데 처음 손님의 주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떨었던지 아직도 기억에 선하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네,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를 준비해서 벌벌 떨며 쟁반에 담고 들이다가 실수로 그만 바닥에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천천히 해주세요. 다행히 제가 받은 첫 손님은 이해심 많고 좋은 분이셔서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서든 길을 걷든 말하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이 나올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았죠. 그 결과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 지 한 달 만에 손님들께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답니다. 이렇게 노력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더니 우울증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은 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달라진 저를 보고 이제는 병원에 그만 나와도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20살에 처음 쏘아올린 제 노력의 화살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도전을 이어가게 해줬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알바를 계속할 수 없는 노릇이라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따보기로 했습니다.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었고 남들과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 거라 학원에 가서 가장 인기 있는 웹 디자인 수강을 신청했답니다. 알바와 학원, 그리고 복싱까지 3박자를 맞추며 하루를 열심히 지냈더니 인생이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제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저에겐 엄청난 발전이고 도전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6개월 뒤에 웹 디자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회사에 이력서를 냈답니다. 제 나이 25살 때 일이었죠. 하지만 고졸인 저를 불러주는 회사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검정고시 출신이니 취업이 더 힘들었죠. 거의 20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게 되자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았더니 감사하게도 수습기간 동안 일하는 걸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일자리를 주셨어요. 회사는 작은 기업이었는데 20년 이상 운영된 탄탄한 곳이었어요. 또 10명의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 제가 예전처럼 겁을 내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웹 디자인 업무는 난이도가 낮은 직업이어서 어렵지 않게 작업을 했고 상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시켜줄 일이 없는지 너스레까지 떨면서 일을 찾아서 했답니다. 그렇게 열정을 보이며 일했더니 3개월 뒤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에 적응을 도와준 한 선배가 있었는데 어느 주말에 연락을 해서 밥을 먹고 놀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직장 상사가 부르는 것이니 거절하지 못하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선배가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네서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선이야, 내가 너 좋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니? 네? 이대리님이 저를 좋아한다고요? 왜요? 왜 그러니? 네가 너무 예쁘고 착하니까 그렇지. 저는 살면서 아빠를 제외하고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이대리님을 벗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대리님은 제가 불편할까봐 고백은 하지 않으셨고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대리님을 좋아하기 시작했는지 회사에 가면 자꾸 이대리님을 살피게 되었고 그의 표정에 따라 제 컨디션이 달라졌답니다. 사람 좋아하는 감정을 난생 처음 느껴봤으니 아주 신기하고 설레더라고요. 하지만 좋아하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속으로만 사랑을 키웠답니다. 이대리님은 저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잘 대해주셨죠.
그러다 1년 뒤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거나하게 취한 제가 이 대리님께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처음 거절한 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이 대리님이 당신은 저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제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전하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도전하게 되었답니다. 이 대리님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선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 만나는 매 순간이 행복 자체였고 저를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의 문을 완전하게 열게 되자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학창시절에 당했던 일들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병원에 실려간 것과 손목의 흉터,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지금의 제가 되기 위해 수없이 도전했던 날들. 이 대리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오열했답니다. 그렇게 저의 모든 걸 고백했더니 더 깊이 사랑해주더군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이 대리님과 헤어지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이 대리님은 저에게 마지막 남자가 될 거라며 청혼을 해주었어요. 연애한 지 4년 만이었죠. 제 인생에 결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청혼을 받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예쁜 아이까지 낳는 상상을 하며 부푼 기대에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아빠께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어요. 내 딸 선이가 결혼을 한다고? 고맙다. 선이야, 다 이겨내줘서 고맙고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이 못난 애비가 해준 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혼수고 예단이고 아주 빵빵하게 해줄게. 아빠는 왜 좋은 소식을 듣고 울고 그래? 아빠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잖아. 아빠,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앞으로는 아빠한테 행복한 모습만 보여줄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잘 살도록 할게. 아빠와 저는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랜 시간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얼마 뒤 이대리님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렸더니 엄청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밖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멋지네. 이제 사위라고 불러야겠지. 아버님,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인어른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선이와 결혼을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네니까 허락한 거지. 자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절대 내 딸을 울려서는 안 되네. 평생 흘릴 눈물을 진작에 다 흘렸으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절대 선의를 울리지 않겠다고 장인어른께 약속드립니다. 부디 믿어주세요, 장인어른. 그렇게 이대리님은 아빠의 허락을 받아 저의 예비 남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그이가 몇 번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연신 자신이 없다고 거절하다 보니 이제야 처음 가게 된 거죠. 시부모님은 그이와 크게 닮아 보이진 않았어요. 남편의 선한 인상과는 달리 차갑고 매섭게 보였습니다. 저를 처음 본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뭐야, 네가 소개한다는 여자애가 얘니? 키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콩알 만한 게 중학생 같아 보인다. 아가씨 키가 몇이야? 153cm예요. 키는 많이 작지만 아주 건강해요, 어머님. 누가 아가씨 건강이 궁금하대? 그 작은 몸집으로 내 아들 내조나 살림을 할 수 있겠어? 또 애는 낳을 수나 있겠냐? 시어머니가 제 겉모습을 보고 지레짐작하는 말씀을 하자 저도 모르게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어릴 적 일진의 얼굴이 투영되면서 손에 땀까지 나더군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저 대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엄마, 선이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몸집이 작아도 무슨 일이든 야무지게 해낼 테니 괜한 말씀하지 마세요. 얼씨구, 아직 결혼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 편을 드는 거냐? 이래서 자식 새끼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너랑 제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니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가 따로 없다. 안 어울려도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는 거니? 너 어쩜 여자 보는 눈이 그 모양이냐?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선의를 본 지 몇 분이나 지났다고 그런 막말을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 커플인데 초를 치는 말을 하냐고요? 아유, 저 팔불출. 벌써부터 저지랄이니? 나중에 장가 가면 가관이겠어. 알았으니까 와서 밥이나 먹어. 아가씨도 들어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눅이 들고 긴장한 채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네 식구였는데 시누이는 해외여행을 가 있는 중이어서 시부모님만 뵙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앞서 표현한 것처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저에 대해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셨는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식사만 하셨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데 어떤 게 반찬인지 헷갈릴 정도로 마음이 혼잡했고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먹을 꽉 쥐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이대리님, 아니,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 아가씨 봐라. 아주 용감하네. 먼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 보소. 그런데 너무 쬐깐해서 성에 안 찬다. 여보, 당신이 보기엔 어때? 한번 보고 어떻게 알겠어? 자주 보고 허락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지. 자주 볼 필요까지 있겠어? 우리 아들에 비해 너무 작잖아.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키 크고 늘씬한 아가씨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시아버지는 묵묵부답으로 식사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다가 호구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가씨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뭘 하시고 형제는 어떻게 되나? 하나씩 물어봐요. 우리 손이 긴장한 거 안 보여요? 넌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저는 긴장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산동네고요. 부모님은 아빠만 계세요. 제가 아기 때 이혼을 하셨죠. 그리고 전 외동딸이고요. 산동네? 저기 재개발 안 돼서 망한 동네? 또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어휴, 가지가지하네. 아가씨, 대답 하나가 빠졌잖아.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야?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고 계세요. 평생 그 일로 저를 키우셨죠. 시어머니는 화가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다꾼이라고? 에휴, 진짜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어. 야, 이기용. 넌 여자 보는 눈이 어떻게 됐길래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이런 볼품없는 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붓자 옆에 있던 예비 남편이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창피하게 굴어요? 선이가 어떻다고 끝까지 12조로 말씀하시냐고요? 산동네에 살고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선이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존중하는 태도로 말씀하세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부모 앞에서 언성을 높여? 그리고 네 엄마로서 물어보고 할 말도 마음대로 못하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시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무한과 무시를 당하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오빠, 이러지 마. 내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이렇게 오빠까지 어머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해. 우리 결혼 허락 안 받을 거야? 둘이서 아주 쇼를 해라. 어우, 화를 실컷 냈더니 단계 땡기네. 과일 내올 테니 기다려라.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내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해서 잘 보이면 곧 허락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주방에 따라 들어가서 제가 과도를 잡고 사과를 깎으려는데 손목의 흉터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손목의 흉터 뭐야? 어쩌다 다친 거야? 아, 이거요. 고등학교 때 실수로 다쳤어요. 내가 보기엔 실수로 다친 게 아니라 직접 만든 흉터 같은데.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사과를 깎았는데 시어머니가 꼬치꼬치 흉터에 대해 물으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께 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셨고 시어머니는 찌찌거리시며 바보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가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산 게 일진들 탓만 있을까? 내가 보기엔 아가씨가 욕먹을 짓, 맞을 짓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극단적인 짓까지 했다니 더 찜찜해지네. 내 아들이랑 살다가 괜히 큰일을 치르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어머님, 지금은 다 이겨내서 몸도 정신도 건강해요. 예전에는 소심하고 바보 같았지만 지금은 180도 달라졌다고요.
절대 오빠를 두고 허튼 짓을 하지 않을 테니 믿고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내 아들은 도대체 아가씨 어디에 반해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이 자식이 결혼 안 시켜주면 부모랑 연을 끊을 기색이라 끝까지 반대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하네. 어머님, 아버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 진짜 잘 살게요. 또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시댁에 찾아가 밝은 모습과 다정한 태도로 노력했더니 못 이기는 척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어 기쁜 와중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신우이가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더라고요. 신우이는 뷰티 유튜버로 10만 구독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정말 예쁘고 단아해 보이더라고요. 오빠 여동생 진짜 예쁘다. 성격도 예쁜 사람이겠지? 아니, 성질머리 더러워. 그리고 얼굴은 성형빨, 화장빨이야. 실물 보면 흔한 강남 미인이라고. 선이 너의 미모에는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야. 그리고 얘가 널 싫어할 리가 없지. 내 동생은 나랑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 가끔 집에서 보는 게 전부니까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아도 돼.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한 식구가 되면 친하게 지내야지. 오빠도 결혼하면서 이번 기회에 여동생이랑 친해지도록 해봐. 우리 선이가 그러라고 하면 그래야지. 알겠어. 그렇게 며칠 뒤 상견례 날이 되자 저는 아빠를 모시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차가 밀린다며 20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윽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들어왔고 처음 마주한 시부모님과 아빠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어디서 만나뵌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사돈, 혹시 저희 만나뵌 적이 있나요? 제가 낯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전 사돈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다른 사람과 헷갈렸나 봅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목을 가다듬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성형수술을 해서 다른 사람과 헷갈리셨나 봅니다. 왜 성형한 여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당신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마누라를 망신 주고 싶니? 조용히 입 다물고 앉아라. 내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부끄러우면 성형은 뭐하러 했나? 에헴. 대화가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나쁜 분위기까지는 아니어서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을 어디로 얻을 것이며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고 예단은 생략하는 등등 갈등 없이 대화를 잘 풀어가고 있는데 뒤늦게 해외에서 돌아온 유튜버인 신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헬로, 엄마 아빠 딸 왔어. 내가 여행 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네? 오빠가 장가를 가겠다니 정말 어이없다.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주는 여자가 있는 줄 몰랐다. 어서 와서 사돈 어르신 되실 분과 새언니 될 분한테 인사드려라. 알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10만 유튜버 이채리라고 해요. 반가워요, 아가씨. 저는 신우이의 실물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봤을 땐 몰랐지만 제 눈앞에 있는 신우이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 저를 따돌리고 괴롭혔던 이민주가 분명했답니다. 성형으로 얼굴을 갈아엎긴 했지만 특유의 느낌과 눈동자만 봐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게 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고 있는 여자의 오빠라는 사실에 잠시 넋을 잃고 말았고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채리가 본명이 아니죠? 네, 그건 유튜브 할 때 쓰는 이름이고 본명은 이민주. 어머, 우리 새언니 벌써 나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 보네? 맞아요. 이민주, 내 얼굴 봐봐. 내가 누군지 기억 못하는 거야? 네? 저 아세요? 왜 갑자기 반말을... 똑바로 보라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악마녀나. 제가 붕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빠는 눈치를 채셨어요. 시어머니가 성형을 해서 긴가민가 했던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나셨답니다. 아, 이제야 당신이 누군지 알겠군. 학폭위에서 자기 딸은 아무 죄가 없다며 나에게 딸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했던 여편네였어. 뭐야 그럼? 당신 딸이 그때 학교 자퇴했던 그 왕따 미친년?
미친 여자는 당신과 당신 딸이지. 당신 딸 때문에 내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그거야 아저씨 딸이 행동 거지가 바르지 못해서 왕따를 당한 거잖아. 왜 애먼 내 딸을 탓하고 그래? 아빠와 시어머니가 고성을 오가며 다투자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말리셨어요. 예비 남편은 저를 괴롭힌 존재가 자기 여동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리긴 했지만 아빠와 저는 이미 결혼이고 나발이고 눈앞에 있는 민준형과 시모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가 아주 차분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어머, 선이 너였니? 세상이 이렇게 좁다. 어떻게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여길 온 거야? 처음 여기 올 때는 네 오빠랑 결혼할 마음으로 왔지.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니년한테 복수할 순간이 온 것 같다. 뭐, 복수? 얘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서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니까짓 게 나를 이겨먹겠다고? 조그만한 년이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누가 이길지는 붙어보면 알겠지. 아빠, 내가 전혀 응징하는 동안 앞에 있는 얘네 부모를 막아줘. 그래, 알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선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옆으로 섰더니 민주가 깔깔거리며 나오더라고요. 똥자루 노예년이 많이 컸네. 이 주인님한테 덤비겠다니. 그래 보아하니 결혼도 파토난 것 같은데 한판 떠보자. 오랜만에 니년 밟아주고 실컷 비웃어주마. 지금부터 너에게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이 쓰레기 악마년아. 민주가 먼저 손을 뻗어 공격했지만 복싱으로 단련된 제가 가볍게 피한 뒤 주먹으로 잽과 훅을 날려주었어요. 잠시 후 민주의 코에서 쌍코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쌍코피? 너 인형 가만두지 않겠어? 좋아, 그런 패기로 계속 덤벼봐. 허접한 민주의 주먹과 발차기는 저에게 무용지물이었고 제가 날린 주먹을 모두 맞은 민주는 비틀비틀거렸습니다. 마지막 어퍼컷을 때려 바닥에 눕히는 것으로 주먹을 거두었네요. 아이고 머리야, 별이 빙빙 도네. 똥자루,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한 거야? 몰라서 물어? 니년 때문에 지옥에서 살다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다고. 네 덕에 아주 강한 사람이 된 거지.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시부모가 그만하라며 달려들려고 하는데 아빠가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꽁치조림을 잡아서 민주의 배 위로 올라탔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주둥이를 잡고 벌렸습니다. 아, 해봐. 네가 나한테 억지로 생선 먹였던 거 기억하지? 이번에는 네 차례야. 너도 생선 못 먹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고통인지 느끼게 해줄게. 자, 입 벌려봐. 좋은 말 할 때 아니면 주탱이 한 대 더 날려버린다. 선이야,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때 나도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야. 여기서 그만 멈추자, 제발. 너 아까 내 말 뭘로 들었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잖아. 일단 이것부터 처먹자. 하란 말이야. 이를 악물고 버티는 민주의 주둥이에 주먹을 한 대 꽂았더니 바로 열리더군요. 꽁치를 입안에 박아버리고 억지로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민주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오바이트를 했답니다. 나 생선 못 먹어. 내가 예전에 너한테 이런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선이야. 제발 여기서 멈추자. 저는 테이블에 있던 김칫국을 들고 민주 머리에 부어주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그러자 민주는 엉엉 울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답니다. 시부모가 그 꼴을 보고 아빠를 밀치고 저에게 달려드는데 예비 남편이었던 오빠가 막아주더군요. 하지 마세요. 민주는 당해도 싸다고요. 선이가 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들으셔서 알잖아요. 두 분은 먼저 나가세요. 여긴 제가 정리하고 갈 테니까요. 시부모는 험악한 분위기와 각성한 제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서 그대로 나가버렸고 아빠는 제 뒤에서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오빠가 민주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자 겁에 질린 악마년이 제 앞에 넙죽 엎드려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선이야.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죽일년이야. 나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도 다 알아. 그때 나도 너를 찾아가 사과하려고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고 비겁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 용서를 빌 테니 한 번만 봐줘.
민주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추후를 계획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가려고 했답니다. 널 용서하는 일은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년이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복수할 거야. 오늘은 여기서 끝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명심해. 아빠, 그만 가자. 그래, 앞으로 이 기집애와 애미 되는 년이 지옥에서 살게 만들자. 그렇게 식당 룸에서 나가려는데 오빠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선이야, 이대로 가면 어떡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설마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선이야, 난 민주랑 평생 인연을 끊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별개의 문제로 보자고. 아니, 저 악마년 오빠랑 결혼할 수는 없어. 오빠가 누구보다 날 사랑하고 천사 같은 사람일지라도 민주년의 피가 흐르는 오빠와는 절대 인연이 될 수 없어. 우린 이제부터 악연이야. 그러니까 평생 보지 말고 살자. 저리 비켜. 안 돼, 선이야. 제발 날 버리지 마. 날 받아주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절대 비켜서지 않을 거야. 그럼 할 수 없지. 저는 오빠의 턱에 어퍼컷을 날려 기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그곳에서 퇴장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절 괴롭혔던 악마년을 무너뜨리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6년 동안 괴롭힘 당했던 자세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증거가 부족하지만 제 손목에 흉터를 사진으로 올렸죠. 제 글은 일주일 만에 일파만파 퍼져갔고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온 동급생들이 제가 괴롭힘 당한 목격담을 써주었답니다. 학창시절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니 이제야 저를 돕더라고요. 덕분에 민주의 유튜브는 바로 폐쇄를 하게 되었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 인터넷에 사진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민주의 부모의 신상과 사는 집 주소까지 털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계란 세례를 하기도 했고 현관에 학폭 악마년이라고 라카로 글씨를 새겼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야반도주하듯 몰래 이사를 떠나갔는데 그 위치까지 알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괴롭혀 주었어요. 저에게 흘리게 한 피눈물을 피고름으로 돌려받게 된 거죠. 민주는 오랜 시간을 힘들어하다가 제가 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했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네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을 똑같이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 복수를 여기에서 끝내려고 인터넷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저를 괴롭힌 악마를 응징해줘서 감사하지만 그만 멈춰달라고 말이죠. 똑같이 모두 당했으니 더 심해지면 큰일이 날 것 같다고 글을 썼죠. 그제야 사람들은 민주와 가족들을 괴롭히는 짓을 멈추게 되었네요. 그렇게 복수를 끝낸 저는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먼저 오빠와 같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답니다. 그게 바로 복싱이었어요. 민주 때문에 시작한 거지만 지금은 웬만한 여성 프로 선수와 스파링을 해도 밀리지 않는 실력이 되어서 선수 겸 코치로 체육관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아마추어 여자 45kg 이하 시합을 나갔는데 4경기 모두 KO로 승리하며 신인 왕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프로 복싱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요. 후배들을 가르치는 코치로도 일해서 충분한 돈을 벌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새로 생긴 남자친구와 산책을 하던 중 민주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굴이 반의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저를 알아본 민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려는데 제가 악수하려고 손을 먼저 내밀었답니다. 그러자 민주는 제가 때리는 줄 알고 바닥에 자빠져서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선이야, 내가 잘못했어. 너 아직도 날 용서 못한 거야? 그래서 날 찾아온 거니? 이렇게 빌 테니까 그만 나를 놓아줘. 그동안 널 추앙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얼마나 심하게 괴롭힌 줄 알아? 그래, 잘 알지. 어쨌든 네가 했던 일진놀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웠는지 조금은 깨달았니? 너무 잘 알아, 선이야. 나 아직도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음식도 먹는 대로 토를 해서 잘 먹지도 못해. 그리고 얼굴이 다 팔려서 사회생활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제대로 천벌을 받았네? 어쨌든 네 죄를 잘 알고 살고 있다니까 더는 널 괴롭히진 않을 거야. 그럼 그만 가봐. 정말? 나 그냥 집에 보내주는 거야?
고마워, 선이야. 민주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가는 걸 고마워해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당한 괴롭힘과 왕따의 아픔은 십수년 만에 완벽히 치유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화가 나긴 했지만 이제는 훌훌 털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뻔했던 남자가 날 괴롭힌 악마의 오빠라니. 여러분도 믿기지 않으시죠? 여하튼 하늘이 존재해서 이런 복수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께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마지막 대반전에 혀를 차게 만드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이 시원하셨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충격과 반전으로 손에 땀을 쥐는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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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